혹시 당근의 그 선명한 주황색하고 소나무 숲에 가면 나는 상쾌한 향기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답은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분자들의 세계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코드를 한번 풀어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당근의 색소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소나무 향의 원인인 알파피넨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둘은 분자 구조의 핵심,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탄소-탄소 결합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분자들을 이루는 기본 재료, 바로 불포화탄화수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알켄과 알카인, 이 두 녀석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알켄은 탄소 원자 사이에 선이 두 개인,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알카인은 선이 세 개인,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선 개수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근데 왜 얘들을 불포화라고 부를까요? 자리가 다 차지하는 버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를 더 붙일 수 있는 빈자리가 있거든요. 즉, 수소로 꽉 채워지지 않은, 말 그대로 포화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에테인은 수소 원자로 빈틈없이 꽉 찬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왼쪽의 에틸렌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져나갔어요. 바로 이게 불포화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수학적 패턴이 숨어 있어요. 보세요. 가장 기본인 포화 상태의 알케인에서 이중결합이 하나 생길 때마다 수소가 두 개씩 사라지고요. 삼중결합이 생기면 수소가 네 개가 사라져요. 이 간단한 공식만 알면 분자의 종류를 척척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분자식만 딱 보고도 이 안에는 이중결합이나 고리가 몇 개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빨리 알 수 있을까요? 화학자들에게는 불포화도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 불포화도라는 건요, 분자 구조의 스냅샷 같은 거예요. 이 숫자 하나만 보면 이 분자가 얼마나 많은 이중결합, 삼중결합 또는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불포화도가 1이다. 이 말은 기준이 되는 포화 분자보다 수소 원자가 2개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이중결합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고리가 하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자 4개 있죠? 얘네들 놀랍게도 전부 C6H10이라는 똑같은 화학식을 가져요. 그런데 보세요. 생긴 건 완전히 제각각이죠. 어떤 건 이중결합 2개, 어떤 건 고리랑 이중결합 하나씩, 또 어떤 건 고리 2개, 그리고 삼중결합 하나.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조립 방식이 달라서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분자들이 탄생한 거죠. 불포화도는 다 똑같은데도 말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탄소랑 수소만 있을 때의 기본 규칙은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원소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분석 도구를 좀 더 확장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할로젠 원소들인데요.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수소 원자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끝이에요. 이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C4H6Br2라는 분자가 있어요. 여기서 브로민 원자 2개를 그냥 수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수소 6개에 2개를 더해줍니다. 그럼 계산을 위한 가상의 분자식 C4H8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쉽죠? 산소는요, 훨씬 더 쉬워요. 그냥 없는 셈 치면 됩니다. 불포화도 계산에서는 산소가 수소 개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 분자처럼 COH8O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COH8로 보고 계산하면 돼요. 이 계산에서 산소는 그저 구경꾼일 뿐인 거죠. 자, 질소는 약간 다릅니다. 질소 원자 하나당 전체 수소 개수에서 하나를 빼준 다음에 계산을 시작해야 해요. COH9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가 9개 있는데 질소 하나 때문에 10개를 먼저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위한 식은 COH8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자,
이제 우리는 분자식만 보고도 그 안에 어떤 구조적인 단서가 숨어 있는지, 즉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화학의 공용어, 즉 명명법이 필요해집니다. 그럼 복잡한 건 접어두고 바로 알켄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 그 단계별 가이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심이 되는 뼈대, 즉 주사슬을 찾고, 둘째, 올바르게 번호를 매기고,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이름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냥 보면 가장 긴 탄소사슬은 6개짜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중결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진짜 모체사슬은 5개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이름은 헥센이 아니라 펜텐으로 시작하는 거죠. 번호를 매길 때는 무조건 이중결합이 주인공입니다. 가능한 가장 낮은 번호를 줘야 해요. 근데 만약 오른쪽 분자처럼 양쪽 끝에서 이중결합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면요? 그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곁까지, 즉 치환기가 더 낮은 번호를 갚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우선 2번 탄소 위치에 곁가지가 붙어 있네요. 이게 바로 2-메틸입니다. 그리고 중심뼈대는 탄소가 6개니까 헥스고요. 마지막으로 이중결합은 3번 탄소에서 시작하니까 3-N이라고 표시해줍니다. 이 조각들을 순서대로 합치기만 하면 2-메틸 헥스 3-N이라는 완벽한 이름이 탄생하는 거죠. 분자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주소와도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종의 문법을 배운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그 구조, 그 모양이 이 세상에서 분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화학의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